영화 국가 부도의 날에서도 있듯이 IMF 위기가 1997년도에 찾아와서 그때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우리나라가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의 그 경제 상황이나 그 기업 환경, 가정 환경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IMF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IMF라는 말은 International Monetary Fund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IMF. 그래서 이 IMF가 생긴 거는 1944년도에 1944년 그 뉴햄프셔, 미국의 뉴햄프셔의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서 이제 UN 통화금융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IMF라는 게 생기는데, 왜 이렇게 IMF가 생기느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에 대한 그 제재를 베르사유 협약에서 그 조약에서 독일에 대한 제재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 대한 너무나 강한 제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후에 여러 통화적인 문제, 유럽 전 세계의 통화량, 그리고 어떤 빈곤, 그런 문제들을 1차 대전 후에 그거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촉발하게 되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20세기 이후로부터는 한 나라만 잘 살아서는 이 전 세계가 잘 이렇게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가 다 붙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만 잘 살고 독일은 못 살면은 나중에 영국도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더 글로벌화가 되고 더 블록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못하면 미국이도 못해지고, 미국이 못 살면 중국이 못 살아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윈윈 전략을 해서 그 타협점을 찾아가는 게 그 무역 협상이에요. 그래서 이 1944년도에는 그런 1차 대전 때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이 국제 유동성을 좀 잘 공급해야 되겠다. 이 2차 대전 후에. 그래서 UN 통화금융위원회에서 IMF라는 기구를 이제 처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국제 유동성, 그러니까 돈을 통화를 이제 공급해 주는 거죠. 인터내셔널 리쿼리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때 그 1944년도에 국제 무역에서 쓰이는 기축통화를 US 달러화로 만듭니다. 정해요. 그리고 이 달러는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찍어내느냐? 금본위 화폐, 금본위 제도로 1온스에 35달러 US 달러로 정하자. 그래서 금 1온스만큼 35달러를 찍어내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봅니다. 그런데 이 브레튼 우즈 체제가 1971년도에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뭐 27년 동안 하고 28년 동안 하고 이 금본위 제도는 사라져요. 1971년도에 그 유명한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불이행 선언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금으로 그 달러를 바꿀 수가 있고, 또 달러로 금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제 바꿔줄 금이 없다. 금이 아니라 이제 달러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미국의 불황과 더불어 또 그 베트남전 참전 비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거를 금태환 지불 불이행을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 1944년도에 IMF 시대 때 금본위 화폐뿐만 아니라 여기에 고정환율 제도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이 기금 인출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IMF에 소속된 그 나라들 기금을 인출해가지고 어려운 나라들에게 기금을 꿔주고, 그래서 국제 수지를 좀 맞추는 걸로, 그래서 전 세계 외환을 안정시키고, 또 안정시킴에 따라 무역이 확대가 되고 국제 수지의 불균형을 좀 완화시키고, 그리고 그 국제 유동성을 이제 공급해 주는 것으로 전 세계가 이제 더불어 좀 균형 성장을 도모하자 해가지고 뭐 만든 겁니다. 좋은 의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IMF라는 것이 미국과 그리고 그 투자자들, 그리고 거대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밖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MF는 사실 국제 수지에 대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국제 수지에 대한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 수지 조정. 국제 수지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를 통해서 얻어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을 많이 벌었냐, 돈을 또 잃었느냐 하는 적자와 흑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제 수지라는 것은. 그래서 국제 수지는 뭘로 이루어지냐면 경상수지에다가 자본수지로 이루어집니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라는 것은 여기에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그리고 소득 이전 수지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자본수지에는 뭐 투자수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뭐 기타 자본수지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상품수지, 상품이 수출입하면서 벌어들이는 것이 바로 경상수지 중에 하나고, 또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학생들, 또 우리가 나간 유학생들, 외국에 미국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벌어들이는 교육과 그리고 뭐 관광 이런 것들이 바로 서비스 수지에 들어가고, 또 소득 수지라는 것은 타국에서 일했을 때 벌어들이는 수입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전 수지 같은 거는 외국에 이제 원조를 했을 때 그냥 주는, 받고 또 이렇게 주는 그런 거에서 발생되는 그 금융 비용들을 얘기합니다. 투자 수지, 여기 자본 수지, 여기는 이제 그 국가 간 또 은행 간 또 투자자들끼리 빌리거나 또 끌어다 쓰거나 빌려주거나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자본 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 수지가 국가 간에 또 기업 간에 뭐 그 금융기관 간에 투자자끼리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제 수지가 불균형일 때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차 대전 때 이게 너무나 불균형이 있다 보니까 2차 대전이 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완화시키자 해가지고 1차 대전 후에는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독일을 굉장히 이렇게 조였는데, 2차 대전 패망한 후에는 독일이나 유럽에 대해 원조를 합니다. 그걸 마샬 플랜이라고 하죠. 마샬 플랜이 뭐 좋은 의도지만 사실 이것은 미국도 살려고 한 거예요.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 성장을 위해서 IMF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 IMF가 나중에 이제 구제 금융을 실시할 때 우리나라에게 참 많은 악조건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일본에게 또 강탈당했던 것처럼 옛날에 뭐 조공을 바치고 그런 역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IMF를 통해서 경제적인 식민지가 된 게 사실 1997년도입니다. 21년 전에. 그래서 그때 부실 금융기관 그리고 기업들을 다 퇴출하라는 것이 바로 요구였고요. 그리고 고금리를 유지했어야 돼요. 고금리. 그래가지고 그때는 환율도 그때 900원대에서 2,000원대를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가 거의 2,000원이 됐어요. 거기다가 이자율이 20%가 넘었습니다. 이자가 20%가 넘다 보니까 기업들이 가뜩이나 부채가 많은데 다 줄도산하는 거예요. 그 정리해고했죠. 거기다 정부 지원은 없도록 하고, 거기다가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화시키도록 그 요구를 IMF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외국의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할 때는 취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투자를 뺄 때는 빼고 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 자본시장을 유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굉장히 불평등 조약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IMF가 어떻게 이렇게 좀 유지가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IMF 일어나기 전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라는 것은
여러 나라가 이제 있는데 특히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IMF가 의결을 모든 것을 결정을 할 때는 여기에 8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85% 그 100%의 비율 중에서 미국이 16.8%를 가집니다. 미국이 가장 많이 갔죠. 그 다음에 일본이 6.02%를 갖습니다. 독일은 5.88%고요. 프랑스와 영국이 동시에 똑같습니다. 4.86%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85%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찬성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의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의사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IMF의 사실은 주인은 미국입니다. 미국. IMF의 주인은 미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97년도 IMF 그때 미셸 깡드시 이 사람이 2000년까지 IMF 총재를 했는데요. 주로 IMF 총재는 유럽입니다. 유럽 사람이 하고 IBRD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IBRD라고 그랬고 지금은 월드뱅크라고 합니다.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이라고 하는데 국제부흥개발은행이라고는 좀 해석이 그렇지만 그 IB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이기 때문에 국제 하여튼 그렇게 부흥개발은행이라고 해도 무방을 합니다만 지금 월드뱅크로 되어 있습니다. 월드뱅크는 미국 사람이 주로 이제 총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 김용이라고 다트머스 대학교 총재였던 이분이 또 월드뱅크 총재도 하셨죠. 이때 미셸 깡드시가 IMF의 총재였지만 미셸 깡드시보다는 사실 미국 재무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루빈이 사실 뒤에서 다 조종을 하고 그리고 미셸 깡드시는 바지 사장으로 온 거예요. 미셸 깡드시가 로버트 루빈에게 이제 보고도 하고 로버트 루빈이 또 미국에 또 보고를 하고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을 위한 대변을 하는 게 바로 IMF 시대였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직격탄을 맞은 거죠. 이 IMF 이전에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좀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IMF가 그냥 국가가 좀 잘못하고 기업이 너무 방만하게 경영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전에 플라자 합의부터 우리는 좀 봐야 돼요. 플라자 합의. 플라자 합의가 잘 아시다시피 뉴욕에서 1985년도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이 모여가지고 이 합의를 한 겁니다. 어떤 합의를 했냐면 미국이 그때 당시에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떤 무역 적자가 심했냐면 대일본 무역 적자가 심했어요. 80년대까지는 제조업이었잖아요. 모든 전 세계 산업들이 제조업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일본이 침공을 한 거예요. 이 Japanese Invasion 해가지고 일본의 전자제품 그리고 반도체, 조선 이런 것들 그 엄청난 물건들 특히 자동차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국제 수지가 이 경상 수지가 완전히 계속 적자예요. 물론 이 기축 통화를 위해서는 기축 통화 조건 우리 지금 현재의 기축 통화는 달러인데 기축 통화의 조건은 뭐냐면 최대 무역 적자국이어야 돼요. 무역 적자국이어야 됩니다. 지금 최대 무역 적자국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를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달러로 모든 무역을 거래를 해야 되고 대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살아납니다. 미국은 망해도 달러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 달러의 힘이 큽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 대한 적자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IMF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이 너무 잘 되고 미국이 너무 잘 안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부메랑이 돼가지고 일본이 미국에 팔 수가 없잖아요. 미국이 경기가 안 좋은데 일본이 미국에다 팔아야 되는데 미국이 경기가 안 좋으면 니들 일본도 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조정을 하자 해가지고 뭐를 하냐면 엔화를 평가 절상합니다. 엔화 평가 절상이란 말을 씁니다. 절상. 평가 절상과 평가 절하란 말이 있는데 이게 IMF 사태나 이런 경제 사태를 볼 때는 이 환율과 금리 이런 상태 거기에다가 그것에 따라 어떻게 이게 시장이 적자가 되고 흑자가 되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랑 참 많이 비슷합니다. 인구 구조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살아온 흐름도 참 비슷해요. 일본이 이제 플라자 합의 이후로 20년간 그 잃어버린 20년을 가졌고 그 다음에 부동산 버블 때문에 20년 후에 일본은 지금 뭐 좀 굉장히 지금 경기가 좋아졌지만 그 수출하는 품목도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겹칩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도. 그러니까 일본이랑 되게 비슷해요. 수출 주도형 국가들은 일단은 뭐 해야 되냐면 자국 화폐가 평가절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국 화폐가 평가절상이 되면 수출하는데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자국 화폐가 가치가 떨어져야지 자국에서 만드는 그런 원자재나 자국의 생산 단가가 낮아지게 되겠죠. 생산 단가는 낮아지는데 그렇게 해서 외국에다 팔면 외국에다 파는 거 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지고 만드는 것 생산 그 단가는 싼데 그 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평가절상이 되면은 단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왜냐면 일본의 엔화가 올라가니까 옛날에는 100원이면 만들었던 것을 200원 가지고 만들어서 수출해야 돼요. 100원 가지고 만들었던 것을 200원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생산 단가는 올라가는데 수출해가지고 판 거를 대금으로 받을 때는 뭘로 받습니까? 달러로 받는단 말이에요. 달러로. 그러니까 달러로 받는 거는 1달러 똑같은데 생산 단가는 2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1985년도에 85년도에는 1달러당 250엔이었어요. 250엔. 근데 88년도에는 120엔으로 정확히 2배가 절상이 됩니다. 2배가. 1달러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1달러짜리를 이제 받으려면 그러니까 1달러짜리가 이제 250원이 됐으니까 250원일 때는 그 1달러를 이제 250원을 했는데 이 88년도에 120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엔이 됐다는 것은 엔고 현상이 일어난 거죠. 엔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사라진 겁니다.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수출이 안 돼요. 수출해도 사질 않습니다. 왜? 가격이 2배를 뛰었기 때문에. 그 플라자 합의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국 특수가 있게 됩니다. 한국. 일본이 미국 최대 수출국이었는데 이제 한국이 미국에게 수출하기 쉬운 거예요. 왜? 한국이 가격 경쟁력이 우위를 점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제 기업이 약화가 되죠. 왜냐하면 적자가 일어나니까. 물건을 못 파니까. 경기가 침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기가 침체될 때 가장 그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기가 침체될 때는 금리를 인하시켜요. 인하. 경기 침체 때. 왜 금리를 인하냐? 금리를 높이면은요, 은행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높아지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넣겠죠. 금리.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시중에 유통되는 그 유통량이, 유동성이 낮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려면 그 시장에다 돈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금리가 낮춰요. 금리를 5% 금리에서 2.5까지 2배를 낮춰버려요. 일본이. 이때. 2배를 낮춰버리니까 일본 뭐합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뭐 기업에다가 투자가 안 돼, 뭐 돈벌이는 없어, 취직할 데도 없어. 기업이 자꾸 도산하려고 하니까 일본 기업들이 수출이 막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주식이랑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 시대 때는 아니 뭐 돈 얼마 이자 없이 대출을 해주니까 뭐 돈 벌 거는 부동산이랑 주식밖에 없다 하니까 부동산에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버블이 생겨요. 이때 당시 80년대 후반에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다 부동산을 많이 삽니다. 80년대 뭐 중반부터 많이 샀죠. 그래서 그 87년도에 그 나이하드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나이하드 보면은 그 브루스 윌리스 부인이 근무하던 그 납치 빌딩, 그 주 배경이 됐던 그 빌딩 이름이 나가토미 빌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주인인 빌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일본 전체를 다 사면 미국들 다 사고도 남는다 할 정도로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뭐 대출로 받은 이 부동산은 언제까지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이게 버블이기 때문에 이 터지죠. 그러니까 이게 터진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산 가치가 오히려 살 때보다도 더 하락이 된 거예요. 뭐 1억 원 가지고 샀는데 이 아파트를 1억 가지고 샀는데 10년 후에 보니까 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년 후에. 이게 1억을 샀는데 2억, 3억, 뭐 10억까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출금이 회수가 안 되죠. 팔 수도 없고. 팔아도 돈이 안 남죠. 뭐 차업을 해도 은행에서 손해죠.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85년부터 95년까지 거의 10년간 일어났던 그 일본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도 일본이 너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안 좋아지니까. 그렇다고 또 10년간 대일 무역 적자가 해소가 됐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효과가 미비했어요. 대미에 대한 일본의 그 흑자를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효과도 미비하고 그러니까 다시 바꾸자. 이게 그냥 우리가 흔한 말로 역플라자예요. 역플라자. 이게 95년도에 10년 후에 일어납니다. 역플라자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플라자는 뭐겠어요? 엔화 평가를 평가 절하시키겠죠. 다시 절하. 절하시키면 이제 수출이 늘어나게 돼 있죠. 싼 생산 단가로 물건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면 미국은 제조업이 더 이제 망하겠죠. 일본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 사실 미국은 뭐를 얘기한 거냐면 이제 제조업 시대가 아니야 라고 간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95년 이후에 98년, 99년부터 미국의 IT 시대를 개막을 합니다. 미국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2000년도, 99년부터 2000년에 IT 그 주식들이 엄청 났거든요. IT 주식들이. 그것도 이제 버블로 몇 년 하다가 끝냈죠. 김대중 정부 때. 그때 창업한다고 해놓고 뭐 룸사롱 차리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IT 창업한다고 해놓고. 미국은 하여튼 머리가 좋은 놈들이에요. 거기 투자자들이. 이제 제조업은 돈이 안 되니까 우리가 달러도 있겠다. 돈놀이를 하자는 거예요. 돈놀이. 그러니까 뭐 그 FRB 즉 이제 사금융권 그 대투자자들의 입김이 들어갔겠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평가 절하가 된 거예요. 그 엔고에서 엔저가 되니까 이게 한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이 수출이 막히는 거예요. 수출이. 한국이랑 이제 일본이랑 전자제품 가격이 비슷해요. 그러면 90년대 누구 거 살 거예요? 일본 거 사죠. 한국 거 안 사죠. 일본 거 한국 거보다 한 돈 10,000원, 20,000원 더 주면 일본 거 사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이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한국이 이때 96년도에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수출이 더 많았잖아요, 수입보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막 엄청났다고요, 흑자가. 그래서 그 경제 성장률이 막 10%, 15%.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다가 1996년도 1월 달에 96년 1월 달에 230억 원, 230억 원에 230억 불이죠. US 달러. 적자가 납니다. 적자. 엄청난 겁니다. 230억 달러의 적자가 납니다. 경상수지가 적자가 났다는 것은 외채가 증가한다는 거죠. 경상수지. 그 외환이 적자가 났기 때문에 외환을 끌어다가 써야 돼요. 이제 어디서든 끌어다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다 묻어나죠. 그 외환을 끌어다 쓰려고 해서 단기 외채를 도입합니다. 은행들이 많이 외국에서 단기, 1년 만기로 해가지고 달러를 많이 빌렸어요. 그때. 근데 그 달러를 빌린 달러를 가지고 이 기업에게도 투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많은 게 은행들이나 종합금융회사들, 종금사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종금사. 그 종합금융회사들이 그거를 가지고 장기로 비싼 고리에 이자놀이를 했습니다. 기업에다가 이렇게 하고 딴 은행에다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단기 채무, 단기 만기의 어떤 이 채권들이 총 채무의 68%나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1년 후에 갚아야 돼요. 근데 이 종금사들이나 은행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가 그 경제적인 사실 10위권까지 왔고, 그리고 많이 이렇게 경상수지가 이제 적자가 났지만 늘 흑자 났던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런 사정들을 얘기하면 1년이 아니라 2년, 3년 유예해 줄 거다. 그래가지고 그 장기로 2년, 3년, 4년, 5년 해가지고 자기들이 또 그걸 돈놀이를 한 거죠.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은 그게 되는데, 이 기간이 맞아 떨어지지 않거든요. 내가 이제 돈은 없는데 1년 안에 돈을 갚아야 돼요. 근데 저쪽에서 들어올 거는 2년 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매치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1년 후에 이제 유예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예해 주지 않고 당장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기 외채가 이제 상환 불가가 된 상태죠. 96년도부터. 그때 가장 큰 그 사건이 한보철강, 한보그룹. 그때 재계 14위라고 했는데 정태수 회장이 구속이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부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자기 돈으로 경영하지 않고 기업비, 은행 돈과 세금으로 다 그렇게 경영을 했어요. 다 대출이었어요. 그래서 평균 400에서 500% 부채 비율이. 거기다가 한보그룹 같은 경우는 2000%가 넘었습니다. 2000%. 근데 한보그룹이 그때 당시 돈으로 5조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때 당시 20년이 넘는 저는 그 시절이기 때문에 5조 원을 불법 대출을 받았어요. 정재계. 그 불법 대출을 허가해준 인물이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그게 문제가 되고 정태수 구속되고 한보그룹은 도산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줄도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빚을 못 갚으니까 시작이 되는, 그게 이 IMF 되기 전까지의 우리나라 한국의 그런 기업 경제 상황이었습니다.